내일 CPI가 발표되는데요. 예상치가 떴습니다. 지금 3.3%가 나왔거든요. 클리브랜드 연준이 3.28을 예상했고 월가 기관들의 예상치는 조금씩 달라요. 0.1 정도 좀 차이 나는데 대략적으로 한 3.2에서 3.3이 제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겠죠. 보면은 0.2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3.1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CPI가 급락했던 2023년 상반기 보면요. 증시가 좋았어요. 물가가 빠르게 가라앉으니까. 8월부터 근데 다시 오르면서 시장이 놀랬죠. 채권 금리도 다시 튀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둔화가 되면서 채권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증시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CPI가 낮게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달에 발표하는 CPI는 유가를 고려해서 3.1%를 예상하고 있는데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르면은 다음 달 늦으면 내년 초에 CPI 2% 후반대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CPI가 2%에 돌입했으니까 금리 인하를 앞당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월 대비 예상치를 보면은 0.1%입니다. 다음 달도 0.1%예요. 클리브랜드 연준 데이터를 보면은 0.06에서 0.08 수준이거든요. 이제 월별로도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락했고 중고차 가격이 급락한 것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죠. 반면에 근원 CPI는 4.1%가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완만하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원은 렌트비의 비중이 4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와야 됩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모기지 금리가 오르죠. 최근에 8%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렌트비가 내려오기가 어려웠던 구조입니다. 집이 안 팔리고 먹고 살기 힘들면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손실을 보면서 렌트비를 내리는데 한국과 다르게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회사들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내하고 내려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주택이 어느 정도 화랑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렌트비를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금리에 맞춰서 수익성을 따져서 오르고 내리는 수요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렌트비가 내리기 어려웠던 구조였던 거죠. 다행스러운 점은 모기지가 8% 찍고 나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3분기 기업 실적들을 보면은 다수의 기업들 실적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했던 주택 수요도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도 떨어졌으니까 렌트비도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렌트비가 선행이 아니고 후행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견디고 견디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내려오거든요. 지금 순식간에 무너질 정도의 상황은 아니죠. 연착륙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후행적인 렌트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게 내년에 발생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CPI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유가 그리고 향후에 떨어질 렌트비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CPI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로 예상할 수 있겠죠.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 CPI도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을 겁니다. 2% 초반대 CPI를 내년 2분기쯤 예상하고 있거든요. 제 예상이 아니라 전문가들 예상이에요. 파월 의장이 지표를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볼 거다라고 말했던 이유도 이렇게 CPI가 빨리 떨어지면은 금리 인하라는 압박이 거셀 건데 이거 어떡하지? 나 데이터 여러 개 보니까 CPI 하나 가지고 압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보다 연준이 시작할 금리 인하 시기가 그래도 시장에서는 앞당겨질 거라는 기대감이 CPI가 낮게 나오면은 거세질 거예요. 올 연말까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이게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내년에 다시 올라가고 CPI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겠지만 지금 추세가 내년 초에도 이어진다라 봤을 때는 이제 CPI가 잘 나온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투자 방향을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시작됩니다. 연준이 연착륙을 한다면 금리 인하는 천천히 오랫동안 지속되겠죠. 그 이야기는 달러 약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원하는 거는 달러 약세를 천천히 만들어야 돼요. 달러 약세가 급락하면은 미국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기가 꺼지지 않게 적당히 돈을 풀고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연착륙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달러 약세가 길게 쭉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은 20년마다 달러 강세가 왔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20년마다 달러 약세가 저점을 찍어줍니다. 저점을 찍었던 시기가 쿠츠네츠 파동과 연관이 있어요. 제조업 파동이 주글라 파동이라 해서 10년 사이클이 있거든요. 제조업 설비 투자 때문에. 근데 20년 투자 사이클은 상당히 크게 옵니다. 근데 이번에 20년 사이클이 도래할 때가 된 거죠. 1990년대 초반 때는 이제 대만이라던가 한국이라던가 뭐 중국이라던가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이었던 거고 2000년도 중반 때는
중국의 성장 때문에 만들어졌죠. 선진국의 돈이 신흥국, 특히 중국으로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인도라던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신흥국 자금이 많이 이동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이제 신흥국 투자 붐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큰 주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신흥국은 저렴하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의 역할, 아시아 시장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여기 소비를 위해서 전진 기지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중국은 훌륭한 생산 기지였던 건데 이제는 그런 매력이 떨어지고 있죠. 저출산이 되고 노인 인구 늘어나고 지정학적 불안이 일어나고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고 소비력이 약해지고 있죠. 이럴 때는 새로운 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인도라는 훌륭한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미국이 달러 약세를 아주 빠르게 원하고 있진 않아요.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미국의 부채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미국과 중국이 미국채를 많이 매도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를 계속 누군가가 사주면서 잘 버텨냈어요. 달러 약세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미국이 채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두 군데서 전쟁을 하고 있고 리쇼링을 통해서 국채를 계속 발행해가지고 부양책을 내서 기업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미국은 재정 적자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 가격이 계속 좋아야 돼요. 돈이 계속 미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 과거처럼 돈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무역수지 흑자로 중국과 일본이 계속 미국채를 사주면서 국채를 받쳐줘야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달러 약세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채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장 시간을 벌어야 되는 타이밍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확실히 순매도를 했고 일본이 이제 엔화 약세를 유지하려면 미국채를 순매도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미국채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엔화 약세를 심화시키면서 일본이 미국채를 매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종의 합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엔화 약세를 꾸준히 장기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 입장에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산업 구조가 굉장히 흡사해요.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일본이 환율적으로 유리해지게 되면은 한국과 중국이 불리해지게 되는 거죠. 플라자 합의 시절이 반대로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엔화 약세가 심해지면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가 벌어지고 원재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급등하면 안 되고 꾸준히 가는 게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로서 유일한 미국채 매수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서 일본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레이 달리오가 미국의 부채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부채라는 거는 누군가가 계속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 국가가 꾸준히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잘 봐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를 최소화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유리해요.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주식으로 자금 이동이 더 쏠리겠죠. 주식으로 자금 이동이 쏠리는 걸 막고 채권을 사줄 수 있도록, 채권이 안전자산이니까 여기로 돈이 계속 가게 하려면 경기 침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미국채를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경기를 회복시키면서 증시가 상승하고 국채가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경기 회복 때 나중에 중국이 미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미국이 이번 침체 때 중국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플라자 합의로 잘 나가던 일본을 말 잘 듣는 국가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중국의 목줄을 채우려고 미국이 할 건데 생각보다 중국이 거칠게 나오고 있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중국의 환율과 금융 개방을 통해서 미국이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걸 거고요. 비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전쟁을 통한 협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레이 달리오도 하는 말이 진주만 침공 직전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였던 겁니다. 과거에 일본이 진주만을 급습하게 된 이유가 미국이 일본에게 석유 금수 조치를 했어요. 석유가 없이는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죠.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해서 석유를 확보하든 아니면 그대로 굴복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만을 급습했던 거죠. 지금 중국으로 바꿔보면 반도체가 그래요. 첨단 무기 시대에서 반도체는 전쟁 필수품이 됐고 산업 필수품이기도 해요. AI로 인해서 반도체 없이는 산업의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AI용 고품질 반도체 생산 기지가 대만과 한국에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한국 중에서 특히 명분이 있는 대만을 침공하고 싶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 미끼를 물기를 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달 뒤인 내년 1월 13일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거든요. 중국은 이번 주에 미국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평화적인 협정으로 가는 길을 택하던가 아니면 주먹으로 해결하는 길을 택하던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CPI도 중요하지만 미중 협상이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워진 이유는 과거에는 그냥 경제 논리로만 생각해도 얼추 변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경제 논리가 통하지가 않아요. 정치 논리가 더 많이 통하는 시대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내년에 굵직굵직한 선거가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불허하죠. 경제 논리로만 생각하고 A니까 B일 거야 이렇게 확정하지 마시고 정치적인 상황도 변수를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